미국 주식시장은 거품이 거대해졌고 이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관세 전쟁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금융위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정책 변화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재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좀 위기의 전조일지 아니면 뭐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일지 한번 좀 짚어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기 위해서 오늘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는 건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145%로 오늘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핵심 의도가 뭘까요? 이 역사를 모르면 네. 현재를 몰라요.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이거는 이미 2010년도에 아주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있어요. 네. G20 그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그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이 정면으로 맞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미국은 환율을 국제수지에 맞게 조정을 받아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근데 네. 중국은 그걸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근데 중국은 즉각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게 옳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그렇게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08년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요. 네. 달러가 약세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 중국, 한국 등등 독일까지 뭐 이런 나라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거나 그러질 않았는데 중국이 매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더 약세를 보이면서 당시의 금융위기가 더 심각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국제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뒤로도 몇 번 이제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트럼프 1기 때 정면으로 또 한번 부딪혔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에 와서 지금은 이제 아예 관세 폭격을 하는 거지. 폭탄을 계속해서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145% 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역사를 알면 미국이 왜 지금과 같은 무모한 짓을 하는지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WTO 규정에도 어긋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 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부를 약탈해가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의 뭐 더티 15을 포함해서 이제 그 벌칙성 관세 일괄적으로 10%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25%부터 계속해서 올려서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한테도 다 위험한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보호무역주의는 반드시 보복을 불러요. 네. 그렇게 되면 세계 교역 양이 급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악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계 대공황 때 그대로 나타났었어요. 세계 대공황 때 네. 1929년 10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붕괴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급강하니까 그 미국 내에서 국내 산업 보호, 국내 고용 보호를 내세워서 홀리스무트 관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네. 그 당시 후보 대통령한테 보내요.
의회에서 그걸 보내니까 그 후보 대통령이 미적미적 하고 있었어요. 경제학자 1038명이 그거 공부하지 마라. 그런 청원을 내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발표를 해요. 그 다음부터 세계 대공황이 급격하게 진행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세계 교역량이 3분의 2가 사라져요. 네. 3분의 1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4분의 1로 축소가 돼요. 미국의 교역량이 미국이 소위 말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교역 규모가 그쵸. 가장 크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는 최초로 시행하는 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이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다. 근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뭐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들도 타깃이 중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초에 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우방 국가를 처음으로 관세 타깃 국가로 지정을 한 것도 중국의 우회 통로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일단 좀 전망들이 많았었고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미 몇 가지는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게 상호관세 같이 이 보복을 했고 그게 첫째고, 이제 둘째는 이제 IT 산업의 필수 소재인 네. 그 히토류 수출을 지금 전면 중단하겠다. 그쵸.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게 그 히토류는 지금 중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히토류라는 것은 이게 수출하는데 엄청난 수자원 그리고 전력 자원이 소모가 돼요. 또 여기에다 공해 문제도 아주 심각해져요. 다른 나라는 감히 그걸 못 하는데 중국은 대륙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네. 또 사회 체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히토류 생산을 절대 그 분량을 중국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죠. 네. 그걸 이제 중국이 미국에는 안 보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첫째가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약 한 8천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미국 금융시장에다 풀면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하고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는 아니었죠.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틀 사이에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뭐 5%씩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지목이 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 국채를 풀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중국은 이제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그렇게 매도하게 되면 네. 자기네들도 손해가 엄청 커요. 그렇죠.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또 거기에 따른 그 금융시장의 타격이 커요. 그래서 중국도 그거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한 데에는 중국도 역할을 했지만 그 영향은 작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에요. 이거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그 주식시장은 이제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고 그렇죠. 이제 또 뭐지 거기는 이제 오히려 올랐잖아요. 중국이요? 코스닥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의 주식 시장은 급락했어요.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엔캐리 자금은 뭐냐면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0.5예요. 네. 0.2에서 금방 올라갔어. 그러니까 일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금리가 아주 낮아요. 네. 심지어 1%에 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워런 버핏처럼 신용도가 뛰어난 사람은 그 정도 금리에 빌려갈 수 있어요.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서 미국에 투자하면 2차만 해도 한 3, 4% 되잖아요. 네. 상당히 커요, 이게.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이 호조였었으니까 또 주식시장에서 또 그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출받아서 미국으로 투자한 것을 이제 엔캐리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9번을 펼쳤는데 네. 단 한 번도 지속시키지 못했어요. 엔저를 1년 이상 지속시킨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본 정부가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시장의 힘이 그걸 다시 낮추고 또 끌어올리면 낮추고 하는 걸 9번을 겪었어요. 그냥 국제금융자본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장차 일본 엔화 가치는 시장의 힘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에서는 환차손이 생긴다. 그리고 환차손을 해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에다가 엔캐리 자금만큼 투자를 했어요. 네.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에 투자한 자금은 환차익이 생겨요. 네.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긴 환차익과 엔캐리 자금에서 생긴 그 환차손이 서로 상쇄가 일어나게 해칭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본 엔화가 환율이 떨어지면 이 두 개가 즉각 청산이 이루어져요. 즉각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무슨 얘기예요? 일본 주식시장에서 투자한 돈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그 일본 그 엔화 빌려갔던 돈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제일 먼저 그 국채부터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채는 안전 자산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실제로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그걸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면 그거 내다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결정적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한 7, 80%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엔캐리 자금에 이제 해칭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의외로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유를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팔았을 거라 그러는데 중국은 많이 쉽게 못 팔아요. 그거 팔게 되면 그야말로 미국을 적대하는 게 돼요. 전쟁 치르는 거 똑같아요. 항상 이제 말은 좀 과격하게 할지 모르지만 항상 여지를 두잖아요. 외교 그렇죠.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말을 하는 거 봐봐요. 항상 뭘 깔아요. 그렇죠. 유연성을 발휘할 거다. 아이, 그럼. 계속 이렇게 좀 발을 뺄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맞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은 나의 진정한 친구고 뭐 그런 식으로 딱 해서 전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응들이 다 언제부터 친구였냐 뭐 이렇게 얘기를 글쎄 하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국채 변동성에 중국이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었어도 가장 큰 영향은 어쨌든 일본이었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차근차근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봐요. 네.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 정치인이잖아요. 네. 장사꾼은 명예 필요 없어요. 사업가. 네. 또 이제 명분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체면 이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이익만 되면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네. 이쪽이 이기면 이쪽으로 돌고 또 이쪽이 이기면 이쪽으로 돌아요. 최근에 트럼프 딱 돌아서는 것 봐요. 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진핑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이 안 벌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미국의 주식시장부터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미국부터.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네. 물론 미국은 이제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지금까지 누려왔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0%와 마이너스 성장을 오락가락할 때 미국만 홀로 2% 3%대 성장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 덕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그동안 올려왔어요. 지난해 말까지. 근데 사실은 그게 거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길어요. 그냥 네. 간단하게 경제 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거품이 거대해졌고 이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그 거품이 꺼지는 즉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문제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격발자라 그러죠. 뇌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 터져야 돼. 그래야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데 그 트리거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잘 제어를 해서 안 터지겠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융위기가 터질 여건은 완벽하게 성숙돼 있는데 이 트리거만 터지면 바로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관세 전쟁이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지금 금융위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사람들이 금융위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네.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부도에 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됐다 그러는데 그 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금융위기는 물밑에서 작동을 시작해서 쭉 끌고 오다가 물 위로 탁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그 급격하게 진행을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지금의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고 계세요, 소장님? 지금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봐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요.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성장률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딱 바뀔 때 네. 불어성장해서 그때 금융위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틀림없는데 미국은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성장률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2분기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걸로 보여요. 관세 물론 때문에. 금융위기 진행을 정책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또 네. 그 금융위기 진행을 미국의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부랑 같이 차단을 잘 해왔는데 그게 다 대증요법이에요. 이제 대증요법을 자꾸 쓰다 보면 약효가 다 나중에는 안 먹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대증요법이 안 먹히는 단계 직전까지 와 있어서 네. 앞으로 금융위기를 정책적으로 차단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는 늦출 수 있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4월부터 시작하는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위기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그 다우 지수가 지금 4만 밑으로 떨어졌다가 4만을 회복했다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만간 4만을 넘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면은 언젠가 폭락이 와요. 물론 4만을 넘어가서 저 강세장을 이끌어주면 그때는 금융위기가 잠재워져요. 근데 그럴 정책 수단이 마땅한 게 안 보여요. 특히 이제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채도 통화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통화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나 또 부동산 시장 붕괴나 국채 가격의 폭락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신용 승수배만큼 수축되는 압력을 받게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피가 10%만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쵸. 죽지. 마찬가지로 경제 내에서도 통화가 우리 몸에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수축이 되게 되면 경제는 악순환에 들어요. 경기가 급격하게 후퇴하면서 생산, 고용, 투자가 번갈아가면서 서로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기 후퇴, 경기 침체가 일어나요.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어떤 정책 수단으로 차단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도 봐야겠네요. 좀 중요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앞서서 좀 말씀을 잠깐 주시긴 했는데 최근에 그 달러 흐름도 심상치가 않기는 하거든요. 달러 강세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강달러가 지금 신흥국들한테도 좀 어떤 위험을 안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러가 강세로 다시 전환하게 되면 네, 신흥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3세계에 있는 신흥국들 국제금융자본 투자됐던 돈들이 미국으로 끌려가요. 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신흥국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예요.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그동안에는 외채를 빌려와서 외환보유고를 쌓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데 그 외채가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하게 되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가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특히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심각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쌍둥이위기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는 다행히도 미국 달러 가치는 상승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을 이끄는데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 하버드대의 경제학 교수인 나바로예요. 근데 네. 이 나바로라는 사람은 경제학 공부 한참 더 해야 돼. 이 사람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네.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국부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한 면만 본 거예요. 지금 미국의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 교역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통화가 충분히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 국제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경상수지가 그 적자였었는데 그것도 대규모 적자였었는데 달러 가치는 안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강세를 보인 적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통화 공급의 역할을 한다. 이 면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부를 약탈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미국이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SDR이라고 있죠. 그 IMF에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국제 기축 통화인데 네. 미국이 이 SDR이 국제 기축 통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썼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중앙은행 간에만 그게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게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SDR은 IMF의 통화지만 국제 기축 통화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IMF의 그 의사결정권의 지분이 17.5%예요. 네. 근데 그 IMF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그 투표권의 85%의 동의를 얻어야 돼. 미국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5%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MF는 어떤 의사결정도 못 해요.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그동안에 엄청 노력을 해왔고 다른 나라의 비난, 특히 프랑스가 심했어요. 왜 너희 나라만 기축통화냐? 너희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다른 나라 재화를 공짜로 사고 있지 않냐? 그 국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우리도 같이 누리자.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아니라 SDR로 하자 그래서 이제 SDR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국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못해요. 미국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국제 기축통화를 공급하면서 그게 경상수지 적자가 약탈이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공짜로 다른 나라 재화를 사오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 제품을 생산할 때 힘겨운 노동을 투입하고 또 자본도 투입하고 기술도 투입하면서 재화를 만들어놨는데 미국 공짜로 그거 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만 약탈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사실 이번에 뭐 관세 부과한 것, 퍼센테이지 계산한 것도 보면은 좀 빈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너무 뭐 막했다, 막 이렇게 좀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은 당분간 좀 이렇게 달러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자본시장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밑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물 위로 지금 끌어올려 놨어요. 네. 금리가 진행이 되면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세계 경제 내에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특히 미국의 그 타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점점점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네. 미국에서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게 금방 전 세계로 전염이 돼요. 우리나라도 예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금융위기라는 것은 사람의 질병보다 전염성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금방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제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쳐와서 우리 이 경제 내에 이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돼. 우리도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구간. 다행히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쳐오더라도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지금 환율 1,450원대에서 8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좀 1,43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액이 98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2024년 한 해에만 990억 달러예요.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환 수요보다 우리 그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의 공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환율은 떨어진 게 정상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이면서 다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세계적인 금리가 닥쳐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환율을 지금 1,450원대에서 1,000원대로 낮췄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국에 투자하면 네. 환차익만 무려 45%예요. 그렇죠. 환차익이 45%이면 다른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국제 금융자본들 한국으로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도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고용, 투자 등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난이 심각한 이유도 고환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시장에 의미에서 이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용인하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로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에 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환기 비용
이라는 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고통을 감내할 만큼 미래가 확실하다고 보세요. 트럼프가 이 말씀하신 뭐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고통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할까요? 제가 그 트럼프의 경제팀에 대해서 좀 그 경제학 공부 좀 더 하고 경제사 공부 좀 더 하라고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제발. 네.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어요. 좀 전에 대공황 때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968년도에 닉슨이 집권을 해요. 근데 닉슨이 집권한 이후에 경기를 살려내겠다고 과도하게 재정 지출 증가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1971년도에 달러 위기가 와요. 경기를 과열시켜 놓으니까 당연히 국제 수지는 악화되죠. 그렇죠. 국제 수지가 악화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위기가 와요. 그게 1971년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놨는데 그 뒤로도 미국의 국제 수지는 계속 악화돼요. 그래서 1973년부터 그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주요 수출국들에게 그 다자간 섬유 협정을 강요를 해요. MFA라고 그러죠. 멀티 패브릭 텍스타일 어그리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각국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할당을 해요. 수량을 할당을 해요. 네.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국제 수지가 개선이 안 되니까 철강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국들에게 자율 규제를 시켜요. 자동차 수출국들에게도 자율 규제를 강요를 해요. 근데 미국의 국제 수지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기업들도 일본이나 독일의 기업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뒤처지고 거기다 미국 국가 경제 전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이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닉슨이 이제 그 탄핵을 당하고 존슨이 이어받아서 정권이 이어졌는데 존슨이 재선을 못해 떨어져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76년에 카트가 집권을 하는데 카트는 닉슨이 한 걸 봤잖아요. 네. 잘못된 길로 갔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과 미국 국가 경제 자체를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아예 정반대로. 그러니까 수입 규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미국 기업들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도 살아날 터전이 마련돼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쟁력, 성장력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쳐서 이제 경제를 살려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1978년 말에 제2차 소파동이 터져서 그때 석유 가격이 배럴당 12달러 수준에서 36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경제난이 심각해져요. 정권이 바뀌어요. 레이건이 카트를 봤잖아요. 네. 경제를 살려내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건은 거기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개방화뿐만 아니라 규제화나 민영화까지 붙여서 레이건오믹스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공포를 하고 집권을 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중에 이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일본이나 독일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추적을 해가다가 1994년부터 역전을 시켜요. 기업이든 국가 경제든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쇠락해요. 경쟁에 노출을 시키면 살아남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기업이든 국가 경제든지 살아나요. 닉슨이 실패했던 정책을 트럼프가 딱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네. 닉슨도 10% 벌칙성 관세를 부과를 해요. 지금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먼저 네. 10%를 먼저 부과를 했잖아요. 그것도 근데- 똑같아.
근데 똑같이 대신 실패하지. 그 레이건 때처럼 그래도 감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정도 이제 뭐 금리 인하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정책상으로 좀 완화시켜 주려는 움직임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상쇄 안 될까요? 감세 조치라는 건, 감세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에는 그게 성장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워요. 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 역사가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는 경기를 하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세가. 아이 그럼요. 어, 그래서 지금은 감세 정책이 바람직한 때가 아니에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싶었으면 지금과 같은 지금 난국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펼쳤으면 좋았을 것을 순서를 바꿨어요. 근데 순서를 바꾸게 되면 바둑도 그렇잖아요. 네. 수순을 바꾸면 죽을 게 살고 살 게 죽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정책도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순서가 잘못되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가 지금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사실 감세안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미국의 재정이나 부채 문제도 상당하잖아요. 앞으로 얼만큼의 사실 더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할지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요새 이제 국가부채 얘기들 많이 해요. 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 국가부채가 너무 부풀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대공황 때 어빙 피셔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대공황이 부채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부채가 많으니까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져서 이제 대공황이 터진 거라는 주장을 해요. 네.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데 이 경제의 모든 변수들은 양면을 봐야 돼요. 어느 한 면만 보면 반드시 오판을 해요.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을 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양면을 봐야 돼요. 국가 부채도 양면을 봐야 돼요. 국가 부채의 이면은 뭐가 있어요? 대출이 있죠. 그렇죠. 대출은 어느 경우에 많이 일어나요? 자본 축적이 충분할 때 많이 일어나죠. 자본 축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계 부채든 국가 부채든 기업 부채든 커지겠죠. 네. 그러면 자본 축적이 많은 게 바람직한 일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 결정적으로는 뭐 금융위기가 국가 부채의 원인이라면 네. 금융위기는 항상 일본에서 제일 먼저 터져야 돼요. 지금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에 지금 거의 뭐 300%에 육박해 있으니까 네. 미국의 약 2배잖아요. 그쵸. 그럼 일본에서 먼저 터져야지. 근데 미국 걱정해 줄 일이 아니잖아요. 일본 걱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니에요. 다만 금리가 터졌을 때 국가 부채 규모가 크게 되면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막대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이게 제약 변수로 작용을 해요.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라는 건 대체적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때 갑자기 늘어나요. 네.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그쵸. 국가 부채가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뒤에 일어난 일을 원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뒤에 일어난 일은 원인이 아니에요.